따뜻한 감동이 함께하는 공간 파리의 책방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가지마다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봄이 이미 찾아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봄이 겨울을 녹이듯이 우리의 마음을 봄처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책인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김창욱 강사님이 쓰신 책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수호서재 출판 도서입니다. 책 제목만 들었을 때는 마치 사랑에 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책은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삶,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여러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막연한 미래의 가치를 위해 사랑과 행복을 미루고 마음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계절이 기다려주지 않듯 우리의 삶도 마냥 기다려주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에 있고 작가는 지금의 가치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책은 우리에게 미루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요. 하고 싶은 일, 만나야 할 사람, 표현해야 할 감정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언젠가 그 무엇을 할 것이라고 믿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결국 후회하지 않기 위해선 지금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책을 읽고 나니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도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다. 일상 속 작은 만남, 작은 대화부터 나만의 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삶의 중심을 다시 나로 세우는 법, 슬픔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순도 높은 행복을 위한 소통과 관계, 행복의 기술이 담겨 있는 책, 지금부터 만나보실 텐데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시간 되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내가 삶에서 받은 패.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면 첫 패를 잘 받은 것과 같아요. 부모가 부자면 자식이 편하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언어가 좋으면 그 좋은 언어도 상속받습니다. 좋은 유전자는 생물학적으로 대물림됩니다. 그러니 부모 잘 만난 사람은 좋은 패를 잡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강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싶다거나 소통을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겠다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청각 장애인이셨던 아버지와 평생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고 아버지의 장애에 대해서 가족 안에서 대화 주제로 꺼내본 적도 없습니다. 부모는 제게 소통에 대한 갈급함을 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목마름이 저로 하여금 물가를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말솜씨가 좋으셨습니다. 삶에 대한 해악이 탁월하셨어요. 삶의 고단함과 슬픔을 재담으로 승화하는 어머니의 능력이 저를 소통 관련 강사가 되게끔 이끌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에게 주어진 패입니다. 그런데 고스톱은 패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이 4개가 들어왔어도 써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피를 먼저 먹어야 할지, 광을 먼저 먹어야 할지, 고도리를 먼저 공략할지, 정단에 집중해야 할지, 내 손에 쥔 패를 언제 써먹을지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패만 잘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받은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도 방탕하게 산다면 그 돈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결핍을 물려줬다 해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야지 다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자기 삶마저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처음 봤을 때는 어려서 원망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을 때만 원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돈이 생겨도 원망합니다. 누구의 손해일까요? 나의 손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수치 담긴 화로를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슴만 계속 타들어 가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결핍을 물려받았다 해도 우리가 좋은 자세와 태도를 갖춘다면 그것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책도 읽고 배움을 주는 사람도 만나고 성실함을 장착하면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삶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뒷패입니다. 고스톱에서 자주 뒷패가 안 맞으면 결국 게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뒷패를 종교적인 단어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풀이하면 갚을 수 없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좋은 것을 물려받고 좋은 자세와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뒷패가 잘 안 맞으면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대단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희한하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수성가했다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세상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삶에 대해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참 복잡하고 신비롭습니다. 처패를 잘 받았다고 거만할 일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다고 방심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매 순간 감사하고 겸허하게 삶을 대하는 일뿐입니다. 슬픔을 깔고 앉아 웃으십시오.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경구입니다.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슬픔이 차올라 둑이 무너질 것 같을 때가 버텨야 하지만 그냥 버티면 안 됩니다. 웃고 깨닫고 감동받아서 울고 좋은 자연의 공기 마시고 그렇게 살면서 버텨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계속 자신이 쌓아놓은 고통 속에 웅크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건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요인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태어나서 고통받고 아프고 죽고 인간의 삶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뭔가 싶을 때가 많지만 확실한 건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웃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우리 슬픔을 바닥에 깔고 웃고 우리의 사연을 바닥에 깔고 웃는 것입니다. 삶에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이 직업을 그만두려고 했고 그만두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큰 부담이었고 고통스럽고 압박이 되었으니까요. 저를 보고 알아채는 분들이 분명 계셨을 거예요. 저 인간 지가 말하는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은 엄청 잘하네. 내면에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100명 넘게 살고 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최소한 양심이라도 챙기려면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일을 약속하신 적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부정적이고 우울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코코 샤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럭셔리의 반대말은 천박함이 아니다. 럭셔리의 반대말은 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품은 한정판으로 내놓고 심지어 재고는 싸게 안 팔고 폐기시킨다고 합니다. 인간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한정적이고 심지어 내일을 보장받지도 못합니다.
저는 인간이 가장 럭셔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판 시간을 불행과 고통에 매몰시키거나 혹은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내버립니다. 슬픔을 깔고 앉고 사연을 깔고 앉아 있더라도 그 위에서 웃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한정적이고 귀한 삶을 어떤 것으로 채울지, 허무와 불신, 불안과 고통으로 채울지, 호기심과 설렘, 기쁨과 행복으로 채울지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흥미로운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기여를 바꾸는 일.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세 나라를 열흘간 여행했습니다. 그중 특히 네덜란드가 기억에 남는데요. 풍차도 튤립도 운하도 아닌 바로 자전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넓게 잘 닦여 있고 자전거 보관소도 어느 건물이든 마련되어 있어요. 실제로 네덜란드는 인구 대비 자전거 보유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자연스레 그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에 시선이 머물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디자인이 심플하고 예뻤습니다. 한국에서 사이클복 입고 타는 값이 꽤 나간다는 자전거들만 주로 보다가 이런 일상적인 자전거를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웬만한 차만큼 비싸다는 자전거가 아닌 알루미늄으로 된 일명 쌀집 자전거라 불리는 자전거들이었습니다. 이 자전거를 픽시 자전거라고 하는데요. 기어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그러니 디자인이 간결하고 가벼워 보였던 거지요. 한국에 돌아가면 비슷한 자전거를 사서 매일 타고 다니겠다 다짐했죠. 한국으로 돌아와 이곳저곳 비교하며 알아본 끝에 미니멀한 디자인의 픽시 자전거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자전거에 앉으니 마치 다시 네덜란드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공기와 바람이 순식간에 암스테르담의 어느 평화로운 골목으로 데려다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설레는 기쁨의 감정은 단 한 번의 출근길에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제 사무실은 서울 해방촌에 있습니다. 남산 언덕이지요. 거의 모든 도로가 오르막과 내리막 경사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곳을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로 오르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서 내려가는 것도 위험할 수 있고요. 결국 사무실까지 가는 내내 자전거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2배로 힘들어진 출근길 끝에 사무실에 도착해 자전거를 노려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자전거를 고른 거지? 네덜란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길이 평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전거가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곳은 대부분 오르막길입니다. 기어를 변속해서 올라야 하는 도로가 있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서서히 내려가야 하는 도로도 있습니다. 제 마음에 들었던 자전거는 평평한 도로의 네덜란드에서는 최적의 교통수단이지만 오르막이 있는 해방촌에서는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럼 이 자전거는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기어를 추가 설치해서 타고 다니면 됩니다. 제가 사는 곳을 네덜란드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현재 내 상황에 맞춰서 자전거를 수리하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인생은 환경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자신의 자세와 태도로 정해집니다.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죠. 예전에는 돈이 많았는데, 나 잘 나갔었는데, 참 젊고 예뻤었는데, 그 사람한테 사랑받았었는데 하며 이전의 상황에 고착되기 쉽습니다. 마치 고정된 기어처럼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실패의 반은 잘 나가던 때의 향수에서 비롯된다고. 이대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잘 나가던 옛 시절을 생각해 봐야 지금 눈앞에 있는 비탈진 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가장 용이한 건 마음의 기여를 바꿔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만약 직장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일단 내가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줘보세요. 일 처리 과정을 새롭게 정립해 보거나 인간관계에 쓰는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하는 연습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 부서 이동을 신청하거나 이직 또는 퇴사를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완벽한 배경이나 상황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적응하고 맞춰가는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쉽게 익숙해지는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한시도 머물기 힘든 지옥 같은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적응하고 맞춰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겹거나 고통스럽다면 내 삶의 방식을 먼저 점검해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페달이 잘 밟히지 않을 땐 내 마음의 기어를 조정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고 끝이 좋은 것. 남성의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6년에서 7년이 짧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장수하는 직업이 딱 두 개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지휘자, 또 하나는 성직자입니다. 그 직업군 사람들의 특성은 자주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엔도르핀은 모르핀의 약 48배의 효과가 있고 감동 호르몬이라 불리는 다이놀핀은 모르핀의 약 200배가량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인디애나주 메모리얼 병원 연구팀에 의하면 15초 동안 하하호호 크게 웃기만 해도 엔도르핀이 증가해 수명이 이틀 정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이놀핀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다이놀핀은 주로 인간이 감동을 받거나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에 나옵니다. 다이놀핀이 나올 때 하는 행동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공감하거나 감동할 때 자율신경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흔드는 것이지요. 지휘자의 경우 음악을 지휘하다가 너무 좋고 감동받아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이놀핀을 생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인, 특히 중년의 남성들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연 중에 중년 남성들은 웃어도 3초 웃고 정색합니다. 마치 물이 다 뽑혀서 메말라 버린 고로쇠 나무 같습니다. 고로쇠 나무는 1년에 18리터 정도의 잉여물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고로쇠에 비유하면 한국 남성은 180리터의 물을 빼버린 나무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최소한의 물을 남기고 줬어야 했는데 직장에, 가정에, 부모에게 물을 다 빼줬습니다. 마른 나무는 불에 잘 탑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에도 화르르 타버릴 수 있습니다.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해 갑자기 불같이 화가 치솟습니다. 중년 남성들뿐만이 아니에요. 열심히 나를 바쳐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수액이 다 뽑힌 마른 나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남편이 다 알아줄 수 없고요. 아내가 다 알아줄 수 없고 자식이 다 알아줄 수 없고 때로는 부모도 다 알아줄 수 없어요. 결국 내가 나를 알아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메말랐구나. 내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보듬어 줄 때 내면에 다시 물이 차오릅니다. 눈물이 나면서요. 작가 마야 안젤루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헐벗은 사람이 남에게 자기 윗도리를 벗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을 다시 채우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시간이 빨리 가고 끝이 좋은 걸 하십시오. 시간은 빨리 갔는데 끝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쇼츠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한두 시간 훌쩍 보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소파에 누워 한 손에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열심히 바꾸며 텔레비전을 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그런데 곧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머리도 좀 아픈 것 같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는 맛있지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럴 바에야 시간이 좀 더디 가도 끝이 좋은 걸 하십시오. 예를 들면 운동이 그렇습니다. 하러 나가기도 싫고 할 때도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그런데 운동을 마치고 나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시간이 빨리 가고 끝도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운동이 그럴 일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일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가족 공예나 그림 그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고유합니다. 그럴 때 몸과 마음에 다시 물이 차오릅니다. 우리는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것이 무엇인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것이 무엇인지, 시작은 비록 좋지 않지만 끝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알면서 상황 때문에 습관 때문에 방향을 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시간도 빨리 가고 끝도 좋은 것을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들을 조금씩 해보면서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다시 몸에 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도 계약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만남과 이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잦은 이별과 거부를 경험하면 강력하게 영원한 만남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깊고 안정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외의 관계에서 깊이 있고 끈끈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와 인연이 됐다가 헤어질 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잠시 머물다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정말 진심이었을 그 한순간을 고맙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영원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어쩌면 영원한 사랑의 근원은 사실 양육자에게서 받아야 할 무조건적인 사랑일지 몰라요. 또는 신에게서 받아야 할 사랑일지도요. 내면에 근본적인 구멍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구멍을 채우려 하고 그것이 마음처럼 안 되면 필요 이상으로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에는 전폭적으로 신뢰하지도 영원함을 목표로 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진심인 순간에 대한 감사함만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판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판사는 한국의 판사보다 일하는 양이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은 서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다고 해요. 인생의 일이라는 게 계약서를 써도 계약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누구의 잘잘못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계약서마저도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예 매니지먼트 쪽만 해도 구두로 계약할 때가 많아서 나 믿고 따라와. 잘 되면 내가 섭섭하지 않게 대우해 줄게. 라는 식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사실 잘 안 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되면 문제가 됩니다. 수익이 생기면 세부적인 계약 내용이 없으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없이 서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계산법이 따로 굴러가고 애매해지고 섭섭해지고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계약과 정은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쓰는 게 인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계약서를 써야 계약서가 그 둘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얼굴 붉힐 일이 줄어듭니다. 분쟁이 생겨도 빨리 끝납니다. 계약서를 안 쓰니 문제가 생기고 결국 법정으로 옵니다. 문서도 녹취도 없으니 법리 판단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판사가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입증할 수 없으니 2차, 3차, 4차까지 판결이 늘어지고 그 과정에서 감정 상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에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해둬야 합니다.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영역을 지켜줄 보이지 않는 관계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정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더 건강하고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관계를 꿈꾸며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든 연인이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목말랐을 때 과하게 집중합니다. 사람에게는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특히 내가 홀로 서 있기 힘들다 판단될 때는 더욱 더요.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모자라면 감싸주고 실수하면 덮어주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운 좋게 저는 제 삶의 적기에 인생의 스승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고두심 선생님을 만난 것도 그런 감사한 인연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제 삶을 프로듀싱하는 감독으로 늘 강한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의 저는 여전히 아이 같고 나약하고 어리숙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들키기 싫어 늘 가면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나설 때 가벼운 화장을 하듯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을 지울 새도 없이 계속 덧바르기만 하게 된 것이죠. 괜찮은 척, 강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이쯤은 다 아는 척, 두껍게 두껍게. 고두심 선생님과는 여행 프로그램을 함께 촬영했습니다. 밥 먹고 운전하며 이동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있는데도 선생님은 저에게 인생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호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느끼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선생님은 제가 살아남기 위해 삶 자체를 너무 치열하게 대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신 듯 했습니다. 무대에서는 유머가 있고 웃음이 많지만 무대를 떠난 저는 늘 양미간에 주름을 잡은 채 심각하고 진지했으니까요. 선생님은 긴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의 있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일을 조금 줄이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 존경스러웠습니다. 인상 깊었던 말씀 중 하나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유명한 배우가 되고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같은 소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선생님의 어머니 아버지와 어떤 인연으로라도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주변에서 뵌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선생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언어를 듣고 정서적으로 좋은 유산을 받으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님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셨지만 지혜롭고 인자하고 항상 잔잔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고 합니다. 제주도 출신인 고두심 선생님은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제주도에 와서 촬영을 하면 어머니는 딸이 제주도에 왔으니 집에서 밥을 먹을 거라 생각하시고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전화도 변변치 않던 시절이라 촬영이 끝나고 뒤풀이까지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엄마 그냥 밥 먹지 무사 기다렸을까? 하면 어머니는 새들도 고목나무에는 안 앉으니 깨니 하시며 웃고 말았다 합니다. 당신은 고목나무라는 것이죠. 너는 새고 젊고 밖에서 할 일 많은 내 딸이 늙은 어미에게 오지 않는 것을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웃으시면서 서운해하실 만도 하고 원망하고 탓하실 만도 한데 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딸의 마음에 짐을 지우지 않으셨던 것이죠. 고두심 선생님은 어머님께 누구보다 좋은 교육을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하는 교육이 아닌 살아있는 교육을 말이지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딸은 다음 생이 있다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떤 인연으로라도 다시 만나고 싶은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까요? 선생님을 뵙고 삶의 화두를 하나 얻은 듯 했습니다. 나는 너무 빡빡한 것이 아닌가, 너무 경직되고 긴장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에게 곁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내 아이들에게 다음 생에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인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은 어쩌면 매우 오만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가르쳐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손바닥 뒤집듯 바꾸려 하지 말고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야 합니다. 서서히 물들게 하는 것이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주는 여운은 참으로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저항. 저는 제 일을 진심으로 합니다. 진심을 다한다는 것, 이것만큼 만사 형통의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일이 저보다 커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와 산책하듯이 제가 일을 산책시켰습니다. 점점 잘 되고 좋아지니 더 많이 같이 다녔습니다. 계속 진심을 다해 정성껏 키우니 어느새 강아지가 호랑이만큼 커졌습니다. 이제 일이 저를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일 외에 다른 시간을 낼 수가 없어졌습니다. 강연료는 높아졌고 강연을 원하는 곳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친구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에게 시간은 곧 돈이었으니까요. 뭔가 이상해진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기다렸다는 듯이 내 삶이 나에게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힘들게 일했으니까 비싼 해외여행도 가고 비싼 옷 사고 비싼 신발도 샀습니다. 어느 날 보니 제가 값비싼 브랜드 패딩을 입은 개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목줄을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이클을 멈출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수년간 했지만 목줄을 끊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불쌍해서 그래 너희 자유를 찾아가라 하고 목줄을 풀어줘도 개가 다시 와서 채워달라고 합니다. 제 꼴이 그랬습니다.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는데 저는 줄을 끊는 선택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돈에 환장해서가 아닙니다. 돈보다 스스로 원하는 게 있어야 목줄을 끊고 자유를 찾아 떠날 텐데 달리 제가 하고 싶은 게 없었던 것이죠. 독하게 마음먹고 일을 줄여 시간을 만들어냈는데 정작 원하는 것은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 다시 가서 스스로 목줄을 찹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니 심지어 몸이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던 삶의 사이클을 천천히 돌리니까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오보의 연주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관악기를 하시려면 몸 관리를 잘 하셔야 하죠? 그분 말씀이 무대에 서는 사람은 운동을 안 하면 바로 티가 난다고 했습니다. 전 당연히 무대 위에서 티가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몸 관리를 안 하면 일이 끝나고 나서 티가 납니다. 책임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잘 아프지 않습니다. 엄마들도 엄마 역할을 하는 동안은 아플 새가 없어요. 희한하게 여유가 생기면 삭신이 쑤시고 온몸이 아픕니다. 그러곤 난 놀면 병나 하고 다시 일거리를 찾아 나갑니다. 숫자가 삶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숫자가 신이 됩니다. 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초월적인 존재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말을 듣는 존재가 신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에요.
최종적으로 결제를 받는 대상이에요. 어느 순간 돈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묻지 못해요. 저는 몇 년간 끙끙대며 혼자 목줄을 끊으려고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내 인생도 제대로 못 살면서 남들한테 자꾸 뭘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저를 탓하는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도하고 또 시도했습니다.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몸이 머릿속 결심을 못 따라갑니다. 몸이 살던 궤도와 속도가 있으니까요. 깨우쳤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한 번에는 되지 않음을 받아들이세요.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합니다. 오디션을 보고 단역으로라도 영화에서 연기를 하는 것도, 제주도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것도, 강연을 줄인 것도 모두 제 시도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에는 고두심 선생님의 권유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극은 준비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일을 더 줄여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 고민하다 그래 내게 채워져 있는 이 목줄을 끊자 하고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의 작은 저항입니다. 한 번 시도했다고 되지 않고 또 한 번 됐다고 해서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목줄을 끊는 시도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어느 순간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간 제게도 목줄을 완전히 끊고 떠나는 자유가 찾아오겠지요. 내가 내 삶을 속이는 중이라면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때를 목표로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만의 때가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30에 결혼할 수 있고 누구는 50에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도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를 억지로 앞당기려 하면 일이 틀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자신의 때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때를 인정하는 것과 잘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늘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런 말을 좀 듣고 컸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왜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말만 들었을까요? 그러니 열심히 살고 일이 잘 되어도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해결할 문제는 많아지고 부모가 되니 삶이 무겁고 이번 일만 끝나면 애들만 대학 가면 대체 우리의 인생은 언제 완성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하나의 닫힌 문을 열면 안에 10개의 닫힌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 단계만 지나면 내 인생을 살 거야. 이 문제만 해결하면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을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문제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삶을 미루게 됩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산책을 가거든 걷기만 해보세요. 심지어 핸드폰도 꺼버리세요. 차를 마시거든 차만 마셔보세요. 차를 마시면서 가만히 음미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말을 하거나 근심을 합니다. 차를 마실 때 생각을 하면 차를 마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마신 거라고 합니다. 삶을 진짜 산다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차를 마실 때 차만 마시세요. 차를 목으로 넘길 때 퍼지는 잔향, 따뜻한 온도, 찻잔이 손에 닿는 느낌, 탁자에 다시 내려놓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때 호흡이 차분히 떨어지거든요. 뇌에 산소가 가장 많이 공급돼요. 그러면 삶의 문제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삶을 객관화해서 바라보게 되어요. 상처나 분노, 우울 등의 감정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떻게 살고 싶지 하고 나에게 말을 걸을 수도 있고 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도 있어요. 괜찮아 라는 단어가 본인에게 없다면 괜찮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책이나 영상을 많이 접하세요. 사실 이건 다 에너지 싸움이거든요. 햇빛을 받아야 하는데 햇빛 에너지를 줄 부모가 없다면 신에게 받으세요. 신에게 못 받았다면 친구에게 받고 그것도 아니라면 자연에게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에너지의 싸움이지 지식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존하는 에너지로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자석에 못을 붙여서 가지고 놀면 나중에는 그 못에도 자성이 생기는 놀이를 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도 자성이 생길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승자. 한국 직장인은 주로 월급을 받습니다. 서양 직장인은 대부분 주급을 받아요. 제가 볼 때는 꽤 많은 한국인이 월급도 아니고 연봉도 아니고 은퇴 자금을 받으려고 사는 사람 같습니다. 20년, 30년을 죽기 살기로 고생한 후에 엄청 큰 걸로 보상받으려는 것이지요. 남은 인생을 평생 보장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꿈꾸며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잘 참아요. 참고 참고 참아서 한 방에 행복하려고 합니다. 화도 참고 울음도 참고 숨도 참으며 지금은 행복할 때가 아니야. 눈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전부 해결하면 그때 행복하자.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문제와 숙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암에 걸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 두 번째는 환경, 세 번째는 음식,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네 번째 이유로 숨을 오래 참는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하고 싶은 행동도 참고 그렇게 남의 짐까지 다 들어주고 그 앞에서 표정 관리까지 해야 합니다. 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며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최후에 웃는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자주 웃는 사람이 승자더라. 그러니 인생 사는 방식을 조금 수정해보면 어떨까요? 억울하게 다 참아내고 문제들 다 해결하고 그때 비로소 숨도 쉬고 행복하고 괜찮으려 하지 말고요. 지금이요. 지금 웃고 지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